됐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01조하고 102조가 있는데 그러면 101조하고 102조도 이게 1항과 2항, 1항과 2항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은 102조 때문에 101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문을 만들 때. 그럼 101조 제1항을 볼까요? 101조 제1항.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제2항.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 과실로 한다. 자, 법이 정해놨죠. 이 항은 지금 법정 과실로 한다 이런 말이죠. 누가요? 법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법정 과실로 정의를 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럼 1항과 2항에서 1항은 천연 과실 얘기고 2항은 법정 과실 얘기잖아요. 그래서 과실을 101조에서는 천연 과실과 법정 과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1항하고 2항 천연 과실과 법정 과실을 두 개로 나눈 이유는 두 개가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일단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 일단 과실이다 그러면 과실은 어떻게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천연 과실과 그렇죠. 법정 과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천연 과실과 법정 과실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다른 거예요. 이건 뭐라 그러냐면 용법에 따른 산출물 그랬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라 그랬어요? 예? 그 물건의 사용 대가 이것을 법정 과실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 대가로 나온 물건도 있고 산출물로 나온 물건도 있는데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 그러자고요? 과실. 그러면 어떠한 물건이 존재했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이 나왔다면 이 물건을 그 과실을 발생케 한 물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을 원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원물. 과실을 발생시킨 원래의 물건을 원물이라고 하고 원물로부터 뭐가 발생해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발생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천연과실은 말 그대로 천연, 자연적으로 발생한 과실이에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과실. 그러면 예를 들어 돼지가 있다 그러면 돼지 뭐가요? 돼지가 원물이라면 돼지의 새끼가 발생했죠.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연과실, 자연과실이 아니라 천연과실. 그럼 101조 1항 다시 읽어보면 돼지가 물건이에요. 그죠? 원물. 앞에 물건은 원물입니다. 그 돼지라는 원물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돼지 새끼. 요건 산출물이에요. 요것은 무슨 과실? 천연과실이다. 그래서 돼지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한다는 건 취득한다는 뜻인데 그 용법에 따라 수취한다. 용법, 사용 방법을 용법이라고 하지만 돼지라고 한다면 돼지 교배로 수취하는 돼지 새끼 요거를 천연과실이라고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예. 교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그들 알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2항 보시니까 2항에서는 물건의 사용 대가 그랬으면 앞에 있는 물건은 뭐죠? 또 원물이죠. 원물에 사용한 뭐예요?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에서는 과실로 하겠다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럼 여러분 과실하고 과일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사과, 귤 같은 과일이라고 할 때 이 과일은 사실상 법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법은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과일을. 법에서는 뭐라 그러냐고요? 과일을. 무슨 과실? 예? 예? 천연과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천연과실. 천연과실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사과 나무에서 나오는 사과가 천연과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럼 사과 나무는 뭐에 해당하는 거고요? 원물. 감나무는 원물. 감나무에서 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감나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감이다 그러면 그건 천연과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과가 법정과실이 될 수도 있나요? 법정과실은 뭐라고 했어요? 원물의 사용 대가라고 했죠. 사용 대가는 뭘 받아요? 금전, 기타의 물건 이걸 법정과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 금전, 기타 물건을 받는데 그걸 뭘로 받아요? 사용한 대가. 무엇을 사용한 대가? 원물을 사용한 대가로 받은 과실이 법정과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원물 사용한 대가 예컨대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돈으로 준다 그러면 그 돈이 소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토지 사용 대가로서 지료라고 하잖아요. 지료. 그죠?
건물 사용한 대가, 건물 임대차 계약 맺어서 월세를 낸다 그러면 월세 뭐라 그래요? 월세. 예? 차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에선. 이런 걸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예? 원물의 사용 대가. 즉 무슨 과실? 법정 과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도 법정 과실이 될 수 있어요? 네? 사용한 대가로 뭐를 줘요? 사과를 주잖아요. 네. 땅 사용 대가. 그래서 월세 내야 되는데 월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가져가세요 하고 사과 3박스를 줬어요. 이걸로 대신 퉁치자고. 그래서 그걸 대신 받았다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과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과라고 해서 무조건 법정 과실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물건의 사용 대가. 여기까지 이해된 거예요? 질문. 제가 가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일당을 받아왔어요. 일당을 받아왔어요. 일당 얼마 받을까요? 좀 써요. 좀 비싼데 10만 원. 5만 원이 뭐예요? 5만 원이 그래도 어디 가서 일했으면 일한 대가로 받는데 5만 원밖에 안 받으면 섭섭해요. 일당인데 하루 종일 했는데 10만 원 받아야지. 양이 있잖아요. 자, 이 일당은 법정과실이다. OX. 네. 법정과실이다? 아니다. 법정과실이다. 이다. 오. 아니다. 법정과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왜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배웠어요. 11월 달에. 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요. 예? 아니 비슷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유. 그렇잖아요. 사람을 사용한 대가는 사람 물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물건으로 그러니까 과실을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원물과 과실. 그래서 원물은 물건이고 과실도 물건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일을 해서 받은 대가다. 그랬을 때 이것은 노동 대가로서의 임금은 과실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사용 대가니까. 여기서 우리 법은 뭘 할 수 있어요? 법에서는 사람은 무조건 뭐란 말이에요? 권리의 주체예요. 주체. 사람이 최고의 가치란 말이에요. 법에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의 사용 대가는 과실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101조에서 1항과 2항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102조로 넘어갔어요. 그럼 102조에서는 과실이 나왔을 때 왜 원물하고 과실을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바로 102조 때문에 그래요. 제 102조 제1항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제2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봐요. 천연과실은 예컨대 어떤 걸 생각하면 된다고요? 천연과실 돼지가 원물이다 그러면 돼지 새끼가 천연과실이죠. 그럼 법정과실이다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법정과실 칠판 보세요. 그냥 법정과실 그러면 원물이 토지다라고 하면 토지에 대한 사용 대가 뭐라 그래요? 지료. 요게 법정과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천연과실은 102조 제1항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걸 누가 갖는다고요?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그랬고요. 취득한다 그랬고 법정과실은 지료는 누가 갖는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존속기간의 일수에 비례해서 갖는다. 그래서 지금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은 다르잖아요. 자, 일단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원물로부터 과실이 뭐 됐을 때요? 분리가 됐을 때 그거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돼지다 그러면 돼지로부터 돼지 새끼가 나왔을 때 그 새끼를 가질 수 있는 권리자, 원물의 권리자가 새끼까지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법정과실이다 그러면 예컨대 지료, 땅 사용료죠. 이거는 뭐란 말이에요? 존속기간의 일수에 비례해서. 그럼 뭐가 존속기간이야라고 했을 때 하나씩 봐요. 갑이 돼지를 지금 을에게 팝니다. 원물을 팔아요. 둘이 매매했죠. 매매했는데 여기서 돼지 새끼가 나왔다. 그럼 이 새끼를 누가 갖느냐 그런 말이에요. 새끼를 누가 가져야 돼요? 매도인이 가져야 돼요? 매수인이 가져야 돼요?
돼지 새끼는 뭐라 그랬죠? 분리될 당시가 중요한 거예요. 예? 분리될 당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월 4일 날 오후 2시에 정확히 2시에 인도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2시에 인도하기로 했다. 근데 돼지 새끼가 나오는 시점이 1시 50분이다 라고 하면 1시 50분에 분리가 됐죠. 그 요 분리된 때에 원물의 소유자가 누구? 갑이니까 갑이 돼지 새끼를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2시 10분에 새끼가 나왔다 그러면 2시에 인도를 해줬으니까 그때는 원물의 소유자가 을이니 을이 돼지 새끼를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라는 계약법에 들어가면 매매에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 인도 후의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데 법정 과실이다 그러면 예컨대 지료 같은 걸 생각해보고 건물의 사용대가 차임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에서 월세가 예를 들어 300만 원 나온다. 예? 근데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그 건물을 병한테 팔았다는 말이에요. 을이라는 이 임차인이 월세를 줘요. 매달 말해 줍니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판 게 그달 15일이었다 라고 하면 얘는 월세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계약 당시에는 갑하고 계약했어요. 근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병이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럼 얘는 매달 말에 얘한테 300 줘야 됩니까? 얘한테 300을 줘야 됩니까? 예? 뭐라 그랬죠? 존속기간의 일수. 무의 존속기간이냐면 결국 소유자가 그 과실을 취득하는데 그 소유권의 존속기간의 일수에 비례해라 그런 말은 얘가 15일 소유자 얘도 15일 소유자니까 그렇죠? 15일씩 소유자니까 반 땅에서 얘한테 150 얘한테 150을 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소유권의 존속기간의 일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20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20일 날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면 갑이 200만 원, 병이 100만 원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존속기간의 일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왜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나누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나눈 거예요? 이건 어차피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가. 물론 예외적으로 과일로도 줄 수 있어요. 법정과실을. 월세를 사과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다수는 돈으로 주는 거죠. 돈으로 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눌 때는 만약에 돼지 새끼를 준다 그러면 나누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정과실은 존속기간의 일수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한 거고 천연과실은 일반적으로 돼지 새끼 같은 건데 그건 나눌 수가 없죠. 물론 죽여가지고 잘라서 먹기로 하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건 합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원물의 소유권자가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뒤에 이제 강론으로 가면 이제 좀 복잡해져요. 이 과실도.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중에서 과실 취득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가 과실 취득권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서는 일단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분류를 해놨다. 그리고 102조의 내용을 위해서 101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가 맞잖아요. 101조 1항이 천연과실을 규정해놨고 102조 1항에서 천연과실은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시키겠다. 그럼 전세권자라고 하면 이 사람 전세권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다.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자가 과실을 수취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어쨌든 101조와 102조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법정 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고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가 포인트예요. 언제 분리하느냐. 그래서 인도를 해주는데 돼지 새끼가 쿵쿵거리면서 새끼를 낳더라. 예? 돼지가 새끼를 낳고 있어요. 그럼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원물을 받아와야 그래야 자기가 새끼까지 취득하는 거예요. 그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돼지가 새끼를 낳고 있다 주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돼지를 콱 끌어안고 안 넘겨줘야지. 그래서 새끼가 나온 다음에 넘겨주면 되죠. 아시겠죠? 인도 시점에 분리 시점하고 맞춰서 보셔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제5장 법률 행위로 갑니다. 자, 그러면 4장까지는 물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즉 권리의 뭐예요? 객체와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제2장이 뭐였냐면 인이었어요. 그리고 제3장이 법인이었어요. 자, 그럼 봐봐요. 민법에서 항상 이게 크게 봐야 돼요. 제1장이 통칙이었죠. 1조 통칙. 제1장이
통칙 그랬어요. 여기서는 두 개 조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제2장이 누구죠? 인. 제3장이 법인이죠. 예? 제4장이 뭐죠? 물건이죠. 제5장부터 뭐죠? 예, 법률 행위다. 자, 여기서 봐요. 이걸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건 민법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인은 크게 두 가지로 있죠. 뭐와 뭐? 자연인과 법인. 그래서 인 그러면 이건 자연인과 법인을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 자연인과 법인을 합쳐서 우리는 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권리에. 예. 이거는 권리에. 예? 객체. 5장은 권리의 변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의 주제가 이게 되는 거예요. 권리의 주체, 객체, 변동.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거래한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법률 행위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봤지만 매매라든지 교환, 임대차, 저당권 설정 이런 게 다 뭐란 말이에요? 법률 행위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간단하게 법률 행위란 법률 행위란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냥. 법률 행위란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토요일 날 배웠으니까 일요일 날 지나고. 다 알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법률 행위란 무엇을?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뭐라 그래요? 법률 요건이다. 그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얘기했다 그러면 그 안에 다 뭐 있다? 이제 의사 표시가 들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의사 표시를 하고 그래서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이 매매가 법률 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법률 행위와 관련된 내용. 자, 어디부터요? 103조죠. 또 제1절 총칙이에요. 그러니까 103조에서는 1절, 이 103조 나오는 건 1절 총칙의 내용이죠. 그럼 2절은 뭘까요? 2절. 한 장 넘겨봐요. 2절. 넘겨보면 뭐예요? 2절 의사 표시잖아요. 그죠? 1절에서는 총칙이고 2절로 한 장 넘겨보면 2절이 의사 표시예요. 의사 표시. 예? 왼쪽에 오른쪽에 제3절은 뭐죠? 대리. 또 넘어가시고 12페이지 4절은 뭐예요? 제4절 무효와 취소. 그죠? 이해되셨어요? 무효와 취소까지 제4절이에요. 그러면 6장 7장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럼 봐봐요. 제1절이 뭐였죠? 법률 행위였죠? 법률 행위. 제2절이 의사 표시였죠? 그죠? 그럼 제3절이 뭐였어요? 3절 대리. 제4절 무효화. 그쵸? 취소. 그럼 제가 막 썼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게 뭐란 말이에요? 이게 이 네 가지가 뭐다? 법률 행위다. 예? 그러니까 법률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행위, 의사 표시, 대리, 무효화, 취소.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리고 이제 6장은 기간이고 7장은 소멸시효인데 이건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뭘 얘기했냐면 칠판 보세요. 법률 행위에 성립 요건 갖추면 성립됐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근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데 그거는 넘겨보면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와 좁은 의미의 무효인 법률 행위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효력 요건과 관련한 문제가 뭐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효력을 갖추게 되면 유효인데 효력을 못 갖추면 무효 취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4절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절에서 2절 법률행위 의사표시인데 법률행위 의사표시 요거는 법률행위 반드시 필수 요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간에 효력 요건 관련해서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비진리 통정 차고사기 강박. 그런데 여기서 대리가 나왔다 그러면 대리는 뭐야? 이거는 특별히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대리행위 하려면 일반적인 요건 외에도 특별히 대리권이 있어야만 유효가 되고 없으면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하에서 1절, 2절, 3절, 4절을 나눠준 겁니다. 어쨌든 그럼 다시 가보면 자 103조에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이게 나왔죠.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는 일단 목적의 효력 요건 첫째, 확정 두 번째, 가능 세 번째, 적법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 그랬는데 그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만 103조의 규정이 있어요.
그럼 적법성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가 된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목적의 효력 요건에서요. 목적의 효력 요건에서 첫 번째 확정돼야 되죠. 두 번째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래요? 불능.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법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의 목적이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네 번째 사회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법조문에서는 지금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조문이 없다는 말이에요. 법조문은. 예? 그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 여기서부터 조문은.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 있는 건데 이거는 조문에 없으면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민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법에 들어간 이론까지 같이 공부해야 되니까 민법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민법학. 저 법조문은 이거 안 나와요. 그런데 말이에요. 강행 규정이 뭘까요? 강행 규정. 혹시 지난주 공부한 기억나세요? 강행 규정이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관계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은 관계 있는 규정. 만약에 관계가 없는 규정이다 그러면 그건 뭐라 그래요? 임의 규정. 기억나요? 그러면 강행 규정은 분명히 이런 게 강행 규정인데요. 우리 민법에는 강행 규정의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강행 규정에 관련된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시면 제105조 보셔요. 제105조. 같이 읽어봐요. 제105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의사에 의한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관계 없는 규정이 나왔죠. 칠판 보세요. 그러면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가 104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4조는 무슨 규정을 얘기한다? 임의 규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04조는 임의 규정을 얘기하는데 지금 강행 규정이라는 건 이 임의 규정의 반대말이잖아요. 여기는 민법상의 근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민법상 규정 자체가 없죠. 그거는 뭐예요? 임의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강행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강행 규정 적법성의 근거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강행 규정, 적법성과 관련된 강행 규정의 근거 조문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임의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강행 규정에 대한 조문이 있는 거예요. 간접적 근거가 돼요.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돼요? 예? 에이 모르겠다. 그럼 강행 규정은 없어요. 우리 민법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적에서 확정 가능 이 부분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이건 이론상 당연히 그런 거고 이론상. 세 번째가 적법인데 이것도 근거 조문은 없어요. 대신 간접적으로 근거 규정이 있다. 그게 104조. 아시겠죠? 105조와 강행 규정과 관련된 근거 조문은 없어요. 그러면 103조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선량한 103조인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법을 볼 때는 항상 뭐를 따지라고요? 요건과 효과를 따지죠. 그럼 요건은 뭐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 효과는 뭐예요? 무효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맞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항상 그랬죠. 제가 콩 심으면 뭐 나온다? 콩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는 걸 심어 놓으면 뭐 나와야 돼요? 무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나오면 취소가 나오는 거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나오면 무효 그러는 거고 행위 무능력자 법률행위 나오면 취소 그러는 거고 그건 법이 이렇게 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뒤에 가면 또 통정한 허위 표시는 뭘로 난다? 무효로 한다. 근데 통정 허위 표시는 취소한다? 땡이죠. 요건과 효과가 다르잖아요. 착오에 의한 의사없이 뭐한다? 취소한다. 그랬는데 착오에 의한 의사없이는 무효다 그러면 땡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법이 정해 놓은 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이 막 바꾸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다시 말하면 선풍기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를 보세요. 항상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기타.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예요. 그러면 크기로 보면 어떤 게 더 범위가 크죠? 이게 선량한 풍속이 A고 사회 질서가 B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큰 범위예요? 사회 질서죠. 그러면 선량한 풍속은 뭐다? 사회 질서의 뭐다? 아까 했죠? 예시 부분이다. 선량한 풍속도 사회 질서의 일종이에요. 그죠? 선량한 풍속도 사회 질서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기타 그랬잖아요. 기타 나온 다음에 이게 하면 이게 더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반했다 선량한 풍속의 법률행위라 그래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 그래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는 말은 이것은 예를 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사회질서의 한 예가 선량한 풍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위반해도 사회질서 위반한 것이에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줄여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 법을 만들 때 이걸 기타로 정의했는데 과연 이게 기타인가? 이거하고 같은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학자들이. 말은 기타라고 했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이게 더 큰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로서는 일본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공서양속 이렇게 표현해요. 일본 애들은 이 조문을 우리 민법이요. 일본 애들이 쓰는 민법을 갖다가 베꼈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한자를 썼거든요. 그 한자를 뭐라고 하냐면 공서양속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다 그러면 이게 공서양속을 위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정한 질서, 선량한 풍속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서양속이 뭐라고요? 공정한 질서, 선량한 풍속. 그런데 우리는 더 따지지 말고 이것도 뭐란 말이에요? 이것도 사회질서 위반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옛날 학자들은 공서양속이라는 말을 써요. 예? 우리는 뭐라고 쓰고요? 사회질서에 위반했다 그래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 학자들은 공서양속에 위반한 법률행위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장 중에서 공서양속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한다고 봐야 돼요? 사회질서에 위반했다 이렇게. 예. 공정한 질서, 선량한 풍속. 베껴 쓰다가 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공정질서가 아니라 사회질서 이렇게 바꿔친 거예요. 법 만들 때. 예? 예. 그래서 결국 이 사회질서라는 부분, 이 부분이 선량한 풍속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이게 중심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유효로 하려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안 된다.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이렇게도 쓰지만 어떤 학자들은 사회적인 정당성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왜? 이거를 해석한 거니까. 이건 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법률 용어는 분명히 사회질서에 위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뭘로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자 봐봐요. 이제 다시 일로 와봐요. 뭐 쓰는 건 안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자 이번에는 꼭 요거를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오늘 무효다. 무가 없을 무자죠. 이렇게 써요. 없을 무자. 그리고 효가 효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없을 무자는 이 한자로 쓰면 약자로 써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약자는 한번 기억해서 두고두고 쓰셔요. 예? 그 나중에 쓰는데 무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참 없어 보여요. 예.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약자를 안 쓰고 이렇게 힘들게 그냥 긋고, 예? 예. 그 약자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약자. 특히 중개 하시면 이제 계약서 쓰시잖아요. 계약서 쓰시는데 그 계약서에다가 매매 대금에서 금 1억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1억 얼마 이렇게 하면 그걸 한글로 이렇게 쓰면 참 없어 보여요. 예? 뭐 2억 5천만 원 이렇게 쓰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개사에게 그 맡겨서 수수료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건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거 제가 쓰는 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죠? 그 이걸 한자로 막 써보세요. 그것도 약자로 막 써보세요. 느낌이 달라지죠. 왠지 이 중개사님에게는 대항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쓰셔야 돼요, 약자. 근데 여담이지만 여러분, 무효 그랬을 때 이 효가 뭐라 그랬죠? 효가 법에서 얘기하는 효는 효과예요. 그죠? 효과. 그건 뭐예요? 결과라는 말이에요. 결과. 그럼 법에서 얘기하는 법률 효과가 뭐라 그랬죠? 법률 효과? 예?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을 뭐라 그랬죠? 권리의 득, 실, 변경. 예? 예. A가 B를 주먹으로 쳤어요. 이렇게 주먹이에요. 그래서 B가 맞았어요. 이렇게 맞아가지고 B가 지금 누워 있어요. 이렇게. 자, B가 누워 있다. 이게 뭐죠? 이게 결과잖아요. 예? 왜 누워 있어요? 맞았다. 맞았으니까, 그죠? 맞나요? 이게 맞았다가? 예. 이렇게 맞았으니까 누워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원인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맞은 게 이게 다시 또 결과가 되면 왜 맞았을까요? 예? B는 왜 A한테 얻어 맞았을까요? 왜요? 예? 돈을 안 갚았어요. 빌려서. 예? 그러니까 A가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에 따른 또 다른 뭐가 되죠? 원인. 타인과 관계가 있죠. 이해되셨어요? 법도 항상 인과관계를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맞아서 누워있다라는 결과, 법은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이걸 효과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률 효과. 그럼 거기에 필요한 뭐예요? 요건은 맞았기 때문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안 맞았으면 안 누워있는 거죠? 맞았기 때문에 누워있는 거죠? 이해되는 중이에요? 항상 요건과 효과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효과 이게 바로 결과라는 뜻인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이죠. 이건 없다예요. 없을 묻자. 예? 그럼 결과 안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웠다 안 누웠다? 안 누웠다. 왜 안 누웠어요? 안 때리니까 안 누웠죠. 이해되셨어요? 때렸으면 누운 거예요. 근데 결과는 없어요. 결과가 없다 그러면 안 누운 거죠. 안 누운 거는 뭐예요? 때린 거예요? 안 때린 거예요? 안 때린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근데 때렸는데 세게 안 때려서 안 누울 수도 있죠. 그러면 세게 안 때려서 대충 때렸다라고 하면 그때는 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효과가 없다라는 말을 풀어주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효라는 말은 법에서는 권리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무효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권리가 없다. 뒤집어서 표현하면 권리, 뒤집어서 의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의 최종 목적 결과는 뭐예요? 권리예요. 권리. 법은 권리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관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법률 관계를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는 그대와 나는 법률 관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권리, 의무의 관계이다. 권리는 내가 가질 것이고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죠. 해야 될 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강제 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옥 간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민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형법이라 그랬잖아요. 민법은 권리 얘기예요. 권리. 그럼 제가 이 앞에 있는 총각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1,000만 원 내놓으라는 권리가 없죠. 왜 권리가 없어요? 왜? 요건이 없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요건을 갖췄을 때 우리 계약해가지고 갚기로 해서 요건을 갖췄다면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했는데 권리가 없다? 왜 없느냐 이거예요. 그럼 권리가 생기기 위해서, 즉 유효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표현하면 권리가 있다 아니야? 있다. 있을 유자니까. 그럼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데 권리가 없어서 행사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느냐? 그 무효인 이게 또 결과가 되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유. 이해되셨어요? 그 무효가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취소라는 결과가 나오면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다른 요건 하에서 무효라는 무효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무효 요건이 뭐냐 이거죠. 무효 요건이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뭐예요? 목적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효가 될 때는 언제예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없을 때, 또 실현 가능하지 않은 원시적 불능일 때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언제요? 강행법규 위반됐을 때, 또 사회 질서에 위반됐을 때, 이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취소다 그러면 취소에 또 다른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무효다 그러면 무효에 또 다른 요건이 있는 거예요. 무효 요건은 지금 봐봐요.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죠?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 사회 질서 위반하면 무효, 원시적 불능 무효,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죠? 그럼 무효 요건은 지금 몇 개 나왔어요? 4개. 근데 4개 사유는 다 틀리죠? 그래도 결과는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이해되셨어요? 그럼 무효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권리가 없다 그런 말이죠. 자, 권리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대요? 권리가 없는데 즉 둘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 계약이 예를 들어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가 없죠? 서로 간에 권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효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의무가 안 생겼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하기 전에는. 근데 이행을 해버렸다면 권리도 없는데 제가 줬단 말이에요.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제가 주고 받았어요. 그럼 이 받은 분은 어떻게 돼요? 이걸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부록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부록 59페이지를 보셔요. 부록 59페이지 없는 분은 제가 읽어드리고요. 자, 59페이지 제 741조가 있어요. 제 741조 법률상 찾으셨어요? 59페이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게 표제어가 뭐라고 나왔어요? 부당이득의 내용. 그랬어요. 자, 봐봐요. 항상 여러분 법 공부할 때는 항상 제가 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뭐와 뭐를 따지자고요? 항상 요건과 효과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법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자꾸 가면 돼요. 항상 조건 하에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효과 발생을 위한 필요한 요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과가 무효가 됐다. 그죠? 이게 요건이 이게 일종의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 근데 결과가 안 생겼단 말이에요. 왜? 사회 질서에 위반해서 무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효가 됐다 그러면 서로 간에 권리 의무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주었단 말이에요. 줬으면 결국 뭐예요? 법률상의 원인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효과가 나온다면서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라는 거 했기 때문에 매수인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대금에 대한 권리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매매라는 요건을 갖추니까 그에 따른 권리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매매를 했는데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 그게 바로 효력 요건인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효이면 권리 의무가 없는데 따라서 주면 안 되고 받아서는 안 되는 건데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받았으면 이러한 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봐봐요. 갑과 을이 매매를 했대요. 매매를 해서 갑이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줬어요. 근데 매매가 사회 질서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효. 그럼 얘는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없잖아요. 권리가 없는데 등기라는 이익을 지금 얻었잖아요. 그럼 이게 뭐단 말이에요? 이게 원인 없는 이득,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못된 짓에서 얻은 이익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당이득은 뭐야? 원인 없는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따라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공식을 말씀드렸어요. 무슨 공식이에요? 무효 나오면 무조건 공식 뭐예요?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반환한다. 그럼 공식인 거예요. 무효라는 단어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완전히 공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다음에는 뭐다? 부당이득 반환. 아시겠죠? 예? 어렵지 않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효면은 그냥 공식에 생각 없이 무효 그러면 무조건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효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아시겠죠? 그런데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14페이지 풀어 볼까요? 14페이지. 오늘 너무 어려운 거 하나요? 14페이지가 아니고 12페이지 141조가 있어요. 12페이지 보시면 141조 취소의 효과죠. 취소의 효과 제 141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무효!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다시 무효 그러면 뭐가 공식이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자 여기 봐봐요.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것도 또 결과예요. 효과예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의 원인은 뭐예요? 무효. 그 루트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부당이득 반환을 하게 된 이유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원인이 많잖아요. 사회질서 위반, 뭐 강행법규 위반, 의사 무능력자, 원시적 불능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씩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봐봐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를 했어요. 이번에 취소된 법률행위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취소하기 전에는 그냥 유효인데 취소를 해놓으니까 처음부터 뭐가 됐다고요? 무효로 되돌아간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또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무효 나오면 부당이득이라니까요. 무효 나오면. 이해되셨나요? 그거예요. 별거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104조 뭐라고 나와요? 표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고민해봐요. 이게 조문은 이렇게 자꾸 고민을 해야 돼요. 왜 104조가 103조보다 뒤에 나왔는가? 그죠? 왜 103조가 나온 다음에 104조가 나왔는가? 그럼 103조와 104조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4조 보시면 어쨌든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해하시기 전에 이게 지금 한 방에 두 판을 쓰는데요.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원래 한 판만 쓰는데 좀 오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부당이득까지 안 가도 되는데 여기 봐봐요. 103조는 줄여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조문이 104조가 나왔는데 이것은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줄임말로 뭐라 그러지 이거? 폭리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폭리행위. 근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면 당사자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그러면 무효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폭리를 취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래요.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면 그건 사회질서에 위반한 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공정한 행위, 즉 폭리를 한쪽만이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피해만 입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다른 쪽이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해가지고 타방이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그거는 사회질서 위반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위반한 거예요? 사회질서 위반한 건데 굳이 이걸 왜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3조와 104조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103조 사회질서 위반이 뭐냐 그러면 학자들이 인륜에 위반되는 거, 인륜에 반하는 거, 예를 들어 첩기학 같은 거, 또 정의관념에 위반되는 거, 예를 들어 범죄 행위,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폭리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 폭리 행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따로 뽑은 거예요. 104조에서 구체적으로. 고로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사실은 사회질서 위반의 일종이에요. 따라서 뭐라 그래요? 104조는 103조의 뭐다?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4조는 103조를 예를 든 것이다. 그래서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회 질서 위반이 어떤 것이냐, 인륜에 반하는 거, 이건 조문에 안 나와 있지만 정의관념 위반되는 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도, 폭리를 취하는 이것도 사회 질서 위반이에요. 따라서 사회 질서 위반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범위가 더 커요, 적어요? 훨씬 더 크잖아요. 이 범위가 훨씬 더 크잖아요. 이것 속에 104조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저희 가족은요, 저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버님도 있고 어머님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래요. 예? 예. 다 저희 가족이죠. 예. 저는 얼굴이 동그랗죠? 예? 아버님도 얼굴이 동그래요? 어머님도 동그래요? 아들도 동그라고? 딸도 동그라고? 와이프도, 아내도 동그래요. 다 동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은 동그랗다. 이해됐어요? 저희 가족은 동그란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됐다? 동그랗다. 가족이니까. 저도 동그랗다. 예? 아버지도 동그랗다. 아들도 동그랗다. 딸은 세모랄까요? 그럼 여기서 빼야 되겠죠? 딸도 동그라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돼요? 가족은 동그랗다 그랬어요. 이해됐어요? 자, 같은 논리로 봐요. 사회질서 위반하면 무효이다 그랬죠. 인륜에 반하면 무효죠. 정의관념에 반하면 무효죠.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면 무효죠. 폭리를 취하면 무효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이 되면 우리가 746조 불법 원인 급여를 통해서 반환 청구 못한다라는 내용을 혹시 공부하셨나요? 사회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이거를 원인으로 해서 주었으면 그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반환 청구 못해요. 그러니 인륜에 위반해서 먼저 선불 쳐줬으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 무효인데 주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폭리 행위를 취해서 주었으면 역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포함 관계를 얘기하냐면 가족은 동그랗다. 그러니까 저도 동그랗고 아버지도 동그랗고 어머니도 딸도 동그랗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고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니까 반환 청구 선불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선불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다시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 행위는 선불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폭리 행위도 선불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선불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어려운 거 했네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예.